국제전화 요금 아까우니까 보이스톡으로 연락하면 돼. 나 없다고 시어머니한테 소홀하면 안 된다. 공항 게이트로 사라지던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친정엄마가 식당 주방에서 평생 모은 수술비 3천만 원을 남편 손에 쥐어주며 눈물을 훔쳤지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남편이 정말 미국에 있기는 했는지 저는 몇 달 뒤에야 알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인천공항 3층 출국장은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38해를 살면서 남편 오지훈의 어깨가 그렇게 넓어 보인 적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뽑혀 미국 본사로 1년 연수를 간다는 남편. 대기업 책임급까지 올라온 저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날 아침 저는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소라야, 나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해볼게. 당신 고생한 거 나 다 갚을게. 지훈이 새로 산 캐리어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은색의 반짝이는 하드 케이스, 제가 카드로 긁어준 89만 원짜리였지요. 저는 그 캐리어보다 남편의 젖은 눈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밥 거르지 말고,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연락해. 여보, 제발 무리하지 마. 국제전화 비싸잖아. 그냥 보이스톡 해. 영상통화는 데이터 많이 먹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이런 것도 아껴야지. 알뜰한 사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남편은 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소라야, 우리 단칸방 살 때 기억나? 반지하에서 짬뽕 한 그릇 시켜놓고 둘이 나눠 먹던 거. 기억나지? 내가 국물 더 먹으라고 하니까 당신이 면 건져서 내 그릇에 올려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돼야지. 이번 연수 끝나고 오면 우리 진짜 달라질 거야. 당신 나만 믿어. 저는 그 순간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겨드랑이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지만 연수 간다고 새로 뿌린 거겠거니 했지요. 남자가 오죽 설렜으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게이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며 몇 번이고 돌아보고 손을 흔들 때 저는 손끝이 저릴 때까지 마주 흔들었어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아범은 잘 갔냐? 그 먼 나라 가서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할 생각하니 애미 속이 찢어진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생활비 50만 원 더 보내라. 아범 없다고 시댁까지 뒷전으로 밀면 그건 며느리 도리가 아니다. 저는 텅 빈 게이트 앞에 서서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채 10분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이 사라지기가 무섭게 X부터 올렸지요. 매달 시가에 보내는 돈이 이미 1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50만 원을 더. 저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 살림은 온전히 제 어깨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관리비, 친정엄마 병원비, 남편 연수 생활비까지. 남편은 무급이나 다름없는 연수생 신분이라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었고 나가는 돈만 산더미였지요. 저는 답장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혼자 벌어서 생활비를 더 올리는 건 지금은 어렵습니다. 대신 오늘 그이 떠나서 마음 허하실 테니 퇴근하고 잠깐 들를게요.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카트를 밀고 수산물 코너 앞에 섰지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활전복. 한 마리에 10,000원이 넘는 걸 5마리 담고 정육 코너에서 소갈비 2근을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12만 원 넘게 나왔지만 저는 카드를 내밀며 생각했어요. 그래도 오늘 아들 보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허하실까.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그때까지 저는 도리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가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만지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전복이랑 갈비 사왔어요. 갈비는 재워두셨다가 내일 구워 드세요. 됐어. 지금 갈비 타령이 나오니? 우리 아범이 지금 하늘 위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 텐데. 그 먼 데를 혼자 보냈는데 네가 이렇게 태평해? 12시간 넘게 가니까 힘들겠죠. 도착하면 바로 연락 올 거예요. 시어머니가 몸을 일으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런데 너 회사에서 대체 뭘 하길래 그 50만 원을 못 올려보내니? 책임인가 뭔가 달았다며. 대기업 다닌다는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해? 어머니, 그깟 돈이 아니에요. 그이 연수 생활비만 해도 매달 몇백씩 들어가요. 미국 물가가 워낙 비싸서요. 그러니까 네가 더 벌어야지. 남편 앞길 열어주는 게 마누라 할 일 아니니? 남편 성공하는데 돈 좀 쓰는 걸 아까워하면 그게 아내야? 하기사 친정에서 제대로 보태준 게 있어야 며느리 노릇도 배웠겠지. 전복 봉지를 냉장고에 넣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친정. 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천천히 돌아섰어요. 어머니, 제 친정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씀은 선 넘으셨어요. 내가 없는 말 했니? 사돈댁이 다리 질질 끌고 식당 일한다며. 그러니 너도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범이 아깝다. 아까워 죽겠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친정엄마의 퉁퉁 부은 무릎이 관절염으로 밤마다 파스를 붙이던 그 다리가 눈앞에 스쳤어요. 엄마가 20년 넘게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모은 돈이 바로 지금 시어머니가 아까워하는 그 아들의 미국행의 통째로 들어갔다는 걸 시어머니는 몰랐지요. 아니, 알아도 고마워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가라가. 밥 한 끼 차려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장 좀 사왔다고 며느리 노릇 다 한 줄 아는구나. 빈손이라니. 저는 방금 12만 원어치 장을 봐 냉장고를 채웠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오늘은 아들 보낸 날이니까. 저는 또 그렇게 저를 달래며 시가를 나섰지요. 텅 빈 신혼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자 정적이 훅 밀려왔어요. 결혼하고 10년 남편이 야근으로 늦는 날은 있었어도 집에 아예 없는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겉옷도 벗지 않고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배는 고픈데 뭘 차려 먹기가 귀찮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찬밥 한 덩이를 꺼내 물에 말고 김치 한 종지를 올렸지요. 시가 냉장고는 전복으로 채워놓고 정작 제 저녁은 물만밥에 김치였습니다. 저는 그 대비가 그날따라 서글펐어요. 그래도 남편이 잘 돼서 돌아오면 다 보상받을 거라고 숟가락을 뜨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의 메시지였어요. 무사히 도착했어. 시차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네. 여긴 지금 낮인데 내 몸은 밤이야. 호텔에서 잠깐 눈 좀 붙이고 내일 학교 간다. 걱정하지 마. 사진 한 장이 함께 왔습니다. 비즈니스 호텔 방 같은 곳 창가에 서서 찍은 셀카였지요.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무사히 도착했다니 다행이다. 시차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대하다가 창밖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 어깨 너머 유리창에 바깥 풍경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려 그 부분을 키웠어요. 상가 간판. 흐릿하지만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낯익은 로고. 국내 편의점 간판이었지요. 심장이 살짝 덜컥했습니다. 미국인데 왜 한국어 간판이? 저는 잠깐 화면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인타운이겠지. 미국에도 한국 편의점 들어간 데 많다던데. 유리에 비친 거라 흐릿해서 착각한 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저는 다음날 아침 7시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피곤하겠다. 얼른 자. 그래도 도착했다니 다행이야. 밥은 꼭 챙겨 먹어. 몸 상하면 안 돼. 답장을 보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흐릿한 편의점 간판이 마음 한구석에 조그맣게 걸렸지만 저는 그걸 깊이 파고들 기운이 없었지요. 피곤이 의심을 덮었습니다. 저는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저는 자진해서 야근을 신청했습니다. 남편 목까지 벌어야 하니 성과를 더 내야 했고 야근 수당이라도 보태야 했지요. 팀원들이 다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밀린 보고서를 붙들고 있는데 밤 11시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 신용카드 결제 알림이었어요. 승인 오지훈님 강남 주류마트 38만 6천 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강남에 있는 주류마트. 새벽 시간대 결제. 남편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강남 주류마트에서 38만 원이 넘는 술을 샀단 말인가. 저는 알림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화면을 캡처해 따로 저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바로 문자를 보냈지요. 여보, 방금 카드 결제 떴어. 강남 주류마트 38만 원. 당신 지금 미국에 있는 거 맞아? 이게 뭐야? 한참 뒤에 답이 왔습니다. 아, 그거 가지고 또 놀랐어? 여기 한인마트 이름이 그래. 유학생 형들이랑 집들이 한다고 술 좀 샀어. 한국 카드사가 위치를 강남으로 잘못 잡았나 보지. 시스템 오류야. 별일 아닌데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시스템 오류. 저는 그 네 글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카드사가 미국 결제를 강남으로 잘못 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남편은 늘 저보다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처럼 굴었고 저는 반박할 근거가 없었어요. 유학생들이랑 집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 저는 또 한 번 의심을 접었습니다. 그날 밤 캄캄한 사무실에서 홀로 컴퓨터 불빛만 받으며 앉아 있는데 문득 어제 사진 속 편의점 간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방금 그 38만 원짜리 술. 두 개가 마음속에서 아주 조그맣게 이어졌습니다. 아직은 실한 오라기처럼 가늘었지요. 저는 애써 그 시를 못 본 척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으니까. 믿어야 살 수 있었으니까. 저장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캄캄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손으로 저장한 그 결제 캡처 한 장이 몇 달 뒤 한 남자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증거가 될 줄은요. 그날의 저는 그저 남편의 성공을 위해 물만 밥을 먹는 착한 아내였을 뿐이었습니다. 돈 번다고 유세 떨 생각 말고 며느리 돌이나 똑바로 해. 내 월급 뻔한데 우리 아범 미국에서 굶고 다닐까봐 내가 잠이 안 온다, 잠이.
시어머니 생신상을 새벽부터 홀로 차려낸 그날, 저는 동서 부부가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너진 건 며칠 뒤 도서관에 있다던 남편의 전화기 너머로 서울 시내버스 안내방송이 흘러나온 순간이었지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주가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울리기 전이었지요. 전날 밤 미리 사둔 재료를 다듬느라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아들 없는 첫 생신이니 며느리가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호박전, 육전까지. 기름 냄새가 온 집에 배도록 프라이팬 앞에 3시간을 서 있었지요. 미역국을 큰 솥에 끓이고 잡채를 무치고 갈비찜을 안쳤습니다. 허리를 펼 새도 없이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오전 9시. 그제야 저는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그동안 남편에게선 아침 인사 한 통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0시가 넘어서야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상을 쓱 보더니 젓가락을 들어 전을 툭툭 건드렸어요. 뭐냐 이게. 왜 이렇게 기름진 것만 잔뜩 해놨어? 아범 없으니 입맛도 없는데 이런 걸 먹으라고 차린 거니? 어머님, 그럼 미역국이라도 드세요. 아침에 새로 끓였어요. 됐어. 아들 없는 밥상이 무슨 밥상이냐? 상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먹을 사람이 없는데. 저는 대꾸하지 않고 국그릇에 미역국을 담아 올렸습니다. 3시간을 서서 차린 상을 두고 무슨 소용이냐는 말을 들으니 팔이 아려왔지만 오늘은 생신이니까 하고 또 삼켰지요.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손아래 동서 부부였어요. 빈손이었습니다. 케이크 상자 하나 없이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지요. 그런데 시어머니 얼굴이 그제야 확 폈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왔냐? 얼른 앉아라. 우리 아들 배고팠지? 엄마가 밥 차려줄게.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전복을 꺼냈습니다. 제가 남편 떠나던 날 사다 넣은 활전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손질해 버터에 구워 동서 앞에 따로 내놓았습니다. 정작 상 차린 저한테는 한 점 권하지 않았지요. 이건 우리 둘째 부부 먹이려고 내가 아껴둔 거다. 귀한 거니까 식기 전에 먹어.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부친 전에는 손도 안 대고 숟가락만 얹어 갈비찜 살점을 발라 먹더군요.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상은 제가 차렸는데 대접은 빈손으로 온 사람이 받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동서 부부를 앞에 두고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큰애야, 너 이번 달 생활비는 제대로 붙였니? 아범이 미국에서 얼마나 쪼들리는지 알기나 해? 내 월급 뻔한데 내가 다 불안하다. 어머님 매달 빠지지 않고 보내고 있어요. 그의 생활비도 따로 보내고요. 그 뻔한 월급으로 얼마나 보내겠니? 우리 아범 거기서 라면만 먹고 다닐까봐 내가 잠이 안 와. 돈 번다고 유세 떨 생각 말고 며느리 돌이나 똑바로 해. 남편 굶기면 그게 아내냐? 동서 부부가 있는 앞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대기업 책임급으로 10몇 년을 일해온 사람이 시어머니 앞에서는 월급 뻔한 며느리가 되어 공개적으로 면박을 받고 있었지요. 동서는 입가에 옅은 웃음을 흘리며 남편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저 정리하고 이만 일어날게요. 저는 더 앉아있을 수가 없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을 혼자 다 씻고 기름 낀 프라이팬을 박박 문지르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저는 수도꼭지 물소리에 그 웃음을 묻으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런 나날 속에서 정작 제 마음이 진짜로 무너진 건 며칠 뒤였습니다. 친정엄마 무릎이 끝내 말썽을 일으켰어요.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회사 점심시간을 쪼개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엄마는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무릎에 얼음찜질을 하면서도 저를 보자마자 손사래부터 쳤어요. 소라야, 사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애 걱정하면 공부에 지장 간다. 무사히 연수 마치고 올 때까지 이 엄마 입원한 건 모르게 해. 알았지? 엄마, 그래도 그 이는 알아야지. 사위잖아. 아니다. 먼데 있는 사람 마음 쓰게 해서 뭐하니? 나 이 정도는 괜찮다. 너는 엄마 걱정 말고 밥이나 제때 먹어. 내 얼굴이 더 말이 아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20년을 일한 손이었어요. 마디마디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 그 손으로 모은 3천만 원이 사위의 미국행에 통째로 들어갔는데 엄마는 그 사위가 걱정할까봐 자기 입원조차 숨기려 했지요. 저는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긴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큰애야, 아범 영양제 값 좀 붙여라. 미국 영양제가 그렇게 좋다더라. 우리 아들 면역력 떨어지면 큰일 난다. 어머님, 그이 영양제도 챙겨야겠지만 실은 저희 친정엄마가 오늘 무릎 때문에 입원하셨어요. 사돈이 입원을 했어? 아이고, 그건 그 집 사정이지. 지금 우리 아범이 먼 나라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데 영양제가 먼저 아니니? 남의 집 걱정할 때가 아니야, 지금.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이 입원했다는데 병문안은커녕 아들 영양제 값부터 챙기라니. 남의 집. 친정엄마가 그 돈을 다 대준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남의 집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이었습니다. 병원비 중간 정산서를 받아들었는데 예상보다 액수가 컸어요. 통장 잔고가 빠듯했습니다. 대출 이자에 시가 생활비에 남편 연수비까지 사방에서 돈이 새고 있었지요. 저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 시동도 걸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얼굴이라도 보면 조금 나을 것 같았거든요. 신호음이 한참 울리다 끊겼습니다. 대신 남편이 보이스톡으로 다시 걸어왔어요. 여보, 왜 영상으로 안 받아? 아, 지금 도서관이라 와이파이가 별로야. 영상 켜면 자꾸 끊겨. 무슨 일인데? 나 지금 좀 바빠.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는 도서관치고 너무 시끄러웠어요.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무언가 덜컹거리는 소리. 저는 병원비 얘기를 꺼내려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주 또렷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번 정류장은 강남역입니다. 환승하실 분은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환승 안내방송. 저는 그 방송을 매일 출퇴근길에 듣던 사람입니다. 미세한 잡음 사이로 흘러나온 그 목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처럼 박혔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방금 그 소리 뭐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주 짧은 그러나 분명한 침묵이었지요. 그거 한인타운 식당에 밥 먹으러 잠깐 나왔어. 여기서 한국 방송을 틀어놨나 봐. 라디오겠지. 라디오에서 강남역 버스 방송이 나와? 당신 도서관이라며. 소라야,
또 의심부터 하지 마. 나 지금 과제 마감이라 진짜 정신없어. 이런 걸로 붙잡지 말고. 이따 연락할게. 끊는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끊긴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캄캄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도서관이라더니 식당이라 하고 한국 방송이라더니 버스 안내 방송이 나왔지요. 남편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조그맣게 걸려있던 실한 오라기가 갑자기 굵은 밧줄이 되어 목을 조여왔어요. 편의점 간판, 강남 주류마트 38만 원, 그리고 방금 그 버스 방송, 세 개가 한꺼번에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들을 못 본 척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씻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새벽 1시, 2시가 지나도록 저는 뜬 눈으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어설픈 변명을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밤새 싸웠지요. 동이틀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서재에 두고 간 데스크톱 컴퓨터가 있었어요. 급하게 짐을 싸느라 가져가지 못한 물건이었지요. 저는 서재 문을 열고 컴퓨터 전원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남편의 포털 계정이 그대로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어요. 로그아웃할 정신도 없이 떠난 모양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남의 걸 훔쳐보는 것 같은 죄책감이 잠깐 스쳤지만 이미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검색 기록부터 열었습니다. 미국 연수와 관련된 검색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항공권도, 미국 대학도, 현지 숙소도 아무것도요. 대신 화면 가득 다른 기록이 떠올랐지요. 출국하기 며칠 전부터 집중적으로 검색된 단어들. 강남 고급 오피스텔 단기 임대, 강남역 근처 하이엔드 레지던스 월세, 역삼동 신축 오피스텔 단기.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미국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로 사라진 남편은 어딘가 강남의 오피스텔로 흘러들어간 거였지요. 제 친정엄마의 수술비를 들고서요. 저는 검색 기록에 남은 오피스텔 주소 하나를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눌렀었어요. 그동안 저를 흔들던 의심이 이제는 차가운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둔 채 한참을 그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먼저 온 건 서늘한 정신이었어요. 물만 밥을 먹으며 남편의 성공을 빌던 착한 아내는 그 새벽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출근 준비를 하러 욕실로 걸어 들어갔지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여보, 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때웠어. 일이 산더미라 통화할 틈도 없다니까. 미국에 있어야 할 남편이 강남 호텔 뷔페에서 낯선 여자의 접시에 새우를 까 올려주며 제 전화에 그렇게 대답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그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지요.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서늘했던 그 오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달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절친 미숙이 결혼을 했어요. 40을 앞두고 하는 늦은 결혼이라 저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로비부터 대리석이 번쩍이고 커다란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저는 축의금 봉투를 내고 방명록에 이름을 적은 뒤 하객들 틈에 섞여 뷔페홀로 들어갔습니다. 식이 끝나고 다들 식사를 하러 몰려드는 시간이었어요. 넓은 홀에 둥근 테이블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미숙의 가족석이 어딘지 두리번거리며
자리를 찾고 있었지요. 창가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때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창가 테이블, 그곳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에 있어야 할 오지훈이 처음 보는 맞춤 정장을 입고 낯선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봤겠지, 닮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옆 얼굴을,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는 입꼬리를 제가 못 알아볼 리 없었지요. 맞은편 여자는 한눈에도 화려했습니다. 목에 걸린 것도, 손목에 감긴 것도, 걸친 옷도 전부 고급이었어요. 여자는 턱을 살짝 든 채 남편의 시중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게 원래 자기 몫이라는 듯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뷔페 코너로 갔습니다. 커다란 접시에 음식을 담기 시작했어요. 새우가 수북이 쌓인 코너 앞에서 남편은 통새우를 골라 담더니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새우 껍질을 하나하나 까기 시작했지요. 손끝으로 정성스레 껍질을 벗기고 대가리를 떼고 하얀 속살만 발라 여자의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알아봤습니다. 단칸방 반지하에서 짬뽕 한 그릇을 시켜 면발을 건져 제 그릇에 올려주던 손. 내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라고 말하던 그 손이 지금 낯선 여자의 접시에 새우 속살을 올리고 있었어요. 제 친정엄마의 수술비로 산 정장을 걸치고서요. 명치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장 달려가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저 접시를, 저 새우를, 저 화려한 여자의 얼굴에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지금 뛰쳐나가면 저 남자는 또 오해라고 할 테니까요. 시스템 오류라고, 한인타운이라고, 라디오라고 둘러대던 것처럼요. 저는 이미 그 변명들을 지긋지긋하게 들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어요. 홀 한가운데 굵은 기둥이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그 뒤로 완전히 숨겼지요. 손이 떨려서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 남편과 여자의 다정한 모습이 담겼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동영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렌즈 너머로 남편은 여전히 새우를 까고 있었어요. 여자가 뭐라고 말하자 남편이 웃으며 물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여자가 냅킨을 떨어뜨리자 남편이 얼른 몸을 숙여주었지요. 하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어요. 손은 떨려도 화면은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또렷하게요. 한참을 찍고 나서 저는 녹화를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아주 침착하게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통화 녹음 앱을 켜고 녹음 버튼을 누른 다음 남편에게 보이스톡을 걸었지요. 기둥 뒤에서 저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와 웃고 떠들던 남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리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여자에게 잠깐 손짓을 하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라야. 왜?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최대한 평온하게, 최대한 다정하게. 방금 전까지 손톱으로 손바닥을 찍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요. 여보, 주말인데 밥은 챙겨 먹었어?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남편은 다른 손으로 여자의 접시에 새우 하나를 더 올려주고 있었어요.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면서요. 통화하는 목소리와 눈앞의 행동이 이토록
어긋나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바, 나 바빠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때웠어. 여긴 시간이 없어, 정말. 숨 돌릴 틈도 없다니까. 편의점 도시락.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마터면 웃을 뻔했어요. 남편은 지금 1인당 몇만 원짜리 호텔 뷔페에서 통새우를 까 여자에게 먹여주면서 저한테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단 한치의 망설임도 목소리에 흔들림도 없었어요. 거짓말이 물처럼 흘러나왔지요. 많이 힘들겠다.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마. 당신 몸 상하면 안 되잖아. 알았어. 근데 나 지금 일이 진짜 산더미야. 통화할 시간 없어. 당신도 알잖아. 나 바쁜 거. 이따 밤에 연락할게. 끊는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는 게 보였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여자를 향해 웃었지요. 여자는 남편이 까준 새우를 입에 넣으며 그를 향해 매혹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은밀하게 속삭였어요. 저는 기둥 뒤에 서서 손안의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고 있었어요. 바빠서 편의점 도시락 먹는다는 남편의 목소리가 이제 제 손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10년이 물만 밥을 먹으며 남편을 뒷바라지하던 밤들이 친정엄마가 20년 주방일로 모은 3천만 원이 전부 저 남자의 얄팍한 허세를 채우는 도구로 쓰였다는 걸 깨달았지요. 저는 남편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고 저 여자는 그 성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 소라야. 여기 있었네. 내가 한참 찾았잖아. 신부 미숙이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저는 얼른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요. 제 지옥을 여기 쏟아낼 수는 없었어요. 미숙아, 진심으로 축하해. 오늘 정말 예쁘다. 고마워.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소라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 조금 더웠어. 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 저를 버티게 했어요. 저는 미숙과 몇 마디 더 나누고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웃는 얼굴로요. 그러는 동안에도 창가 테이블의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했지요. 미숙을 배웅하고 돌아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테이블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팔에 손을 얹고 무언가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자의 명품 가방을 대신 챙겨드는 남편의 모습이 제 눈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홀을 나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는 것까지 지켜봤어요. 그러고는 반대편 출구로 조용히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 문을 닫자 사방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운전대에 두 손을 얹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녹음한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나 바빠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때웠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3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들을수록 눈물 대신 이상한 고요가 밀려왔습니다. 배신감이 극에 달하면 사람은 오히려 차가워지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명료해졌지요. 떨리던 손이 어느새 멎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던져둔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전에 데스크톱에서 옮겨 적은 오피스텔 주소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손끝으로 짚었어요. 이제 확인해야 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두 사람이 어디서 지내는지, 제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갔는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요. 저는 감정으로 무너지는 아내가 아니라 사실로 끝장내는 사람이 되기로 그 차 안에서 마음먹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백미러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놀랍게도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창백하긴 했지만 흔들림은 없었지요. 저는 그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남편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일 열심히 해. 밤에 통화하자. 몸 챙기고. 거짓말에는 거짓말로.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아내인 척 태연하게 답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방금 아내 앞에서 새우를 까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몰랐겠지요.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저는 아주 조용히, 아주 완벽하게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 남자와 저 여자가 누리는 화려한 저녁이 제 인생을 팔아산 것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값은 제가 반드시 받아낼 생각이었지요. 마지막 한 푼까지, 마지막 자존심까지 전부요. 6개월 전 연수 대상자 최종 심사에서 귀하가 탈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미국에 있어야 할 남편의 태블릿에서 그 인사팀 메일을 발견한 순간 저는 지난 두어 달이 전부 한 편의 연극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미국에 갈 자격조차 없었지요. 지금부터 제가 그 거짓의 밑바닥까지 파고든 밤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식장을 빠져나온 그날,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얼려버린 감정은 현관문을 열 때까지도 녹지 않았어요. 저는 겉옷을 벗지도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데스크톱 옆에 남편이 두고 간 물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태블릿 PC였습니다. 출국 전 급하게 짐을 싸느라 놓고 간 모양이었지요. 저는 그걸 집어들고 전원을 눌렀습니다. 잠금 화면이 떴어요. 남편은 예전부터 비밀번호를 저희 결혼기념일로 쓰곤 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그 6자리를 눌렀어요. 화면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여전히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지요. 저는 잠깐 손을 멈췄어요. 밖에서는 낯선 여자에게 새우를 까먹이면서 잠금 비밀번호는 아직도 저와의 기념일로 해둔 남자. 그 모순이 우스웠습니다. 아니, 소름 끼쳤어요. 저는 먼저 사내 이메일 계정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재택 업무 때문에 회사 메일을 태블릿에 연동해 두고 있었어요. 받은 편지함을 위에서부터 훑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화면을 넘기고 또 넘겼지요. 인사팀. 그 세 글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인사팀 2025년 상반기 해외 연수 대상자 최종 심사 결과 안내. 메일을 열었어요. 6개월 전 날짜였습니다. 내용은 짧고 분명했지요. 오지훈님, 금번 해외 연수 대상자 최종 심사에서 아쉽게도 선발되지 못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지원 바랍니다. 탈락. 남편은 연수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에 이미 떨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2달 전 인천공항 게이트로 캐리어를 끌고 사라졌지요. 미국으로 간다면서요. 저는 화면을 한참 노려봤습니다. 심장이 뛰기보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계속 메일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3달 전 날짜에 또 다른 메일을 찾아냈어요. 인사팀 장기 무급휴직 승인 통지서. 남편은 3달 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장기 무급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그걸 승인했습니다. 무급. 남편은 회사에서 월급 한 푼 받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연수는커녕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었지요. 저는 2개의 메일을 번갈아 읽었습니다. 연수 탈락, 그리고 무급 휴직. 모든 그림이 맞춰졌어요. 남편은 연수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못했지요. 대기업 책임급인 아내 앞에서 자기만 뒤처졌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극을 꾸몄어요. 연수에 뽑힌 척 공항까지 배웅받고 회사엔 무급휴직을 내고 강남 오피스텔에 숨어들어 제 친정엄마의 수술비로 여자에게 허세를 부린 거였습니다. 자존심 하나 지키자고 2 집안을 통째로 속인 거였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물만 밥을 먹으며 야근을 자청했고 친정엄마는 이번 사실까지 숨겨가며 사위를 걱정했으며 시어머니는 아들 영양제 값을 요구했지요. 그 모든 게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 한 남자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다시 태블릿을 집었습니다. 감정에 잠길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클라우드 계정을 열었습니다. 태블릿에 연동된 사진과 파일이 그대로 동기화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앱 목록을 살피다가 출국일 날짜로 새로 설치된 택시 호출 앱을 발견했습니다. 앱을 열자 이용 내역이 주르륵 떴어요. 저는 가장 아래 출국 당일 날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전 남편은 저와 함께 공항에 갔습니다. 게이트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택시 앱 기록에는 같은 날 낮 시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호출이 찍혀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레지던스였지요. 남편은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 제 시야에서 사라진 뒤 다시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탄 거였습니다. 공항에서 강남으로. 비행기가 아니라 택시로요. 저는 그 탑승 기록을 캡처했습니다. 이후 기록도 쭉 이어졌어요. 강남 오피스텔에서 여러 병원과 식당, 백화점을 오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그중 한 목적지가 유독 자주 찍혀 있었습니다. 역삼동 해피치과였어요. 저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수첩에 적힌 오피스텔 주소, 택시 하차 기록에 찍힌 바로 그 레지던스로 향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메일과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2 눈으로 봐야 했어요. 밤이 깊도록 저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구석에 차를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복이라는 걸 태어나 처음 해봤어요.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주차장 입구로 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검은색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저는 몸을 낮췄지요. 차가 멎고 운전석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뷔페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얼른 운전석 쪽으로 뛰어가 여자를 위해 문을 마저 열어주고 뒷좌석에서 여자의 무거운 서류 가방을 꺼내 대신 들었습니다. 여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저 턱짓으로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습니다. 어서 따라오라는 듯이요. 남편은 가방 2개를 양손에 든 채 굽실거리며 여자를 뒤따랐어요. 마치 운전기사나 짐꾼처럼요. 10년을 함께 산 남자가 낯선 여자 앞에서 그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저는 어둠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2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리 챙겨온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올렸어요. 그러고는 주차장 옆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치 쓰레기가 쌓여 있었지요. 저는 장갑을 끼고 배달음식 영수증과 택배 상자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버려진 택배 상자에서
저는 송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취인 이름과 호수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역삼동 다인레지던스 2503호 김도희 귀하. 그리고 상자 옆면에 붙은 다른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해피치과의원 원장 김도희. 치과 의사였습니다. 뷔페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남편을 짐꾼처럼 부리던 여자. 이름은 김도희, 직함은 치과의원 원장. 저는 송장을 사진으로 찍고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도로 놓았어요. 그리고 배달 영수증 더미 사이에서 낯익은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더 찾아냈습니다. 강남 주류마트. 강남 주류마트. 2달 전 새벽 남편 카드로 38만 원이 결제됐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남편은 그때 한인마트 이름이 그렇다 시스템 오류다라고 했지요. 저는 그날 저장해둔 결제 캡처를 떠올렸습니다. 마트 이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 술은 미국 유학생들과의 집들이가 아니라 이 오피스텔에서 저 여자와 마신 술이었던 겁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친정엄마가 20년 주방일로 모은 3천만 원,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서 부정하게 수령한 연수 지원금까지 그 모든 돈이 잘나가는 치과 원장의 기둥서방 노릇을 하는 남편의 허세 비용으로 탕진된 거였어요. 저에게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고 밖에서는 제 발로 여자의 종노릇을 하는 남자. 분리수거장에 서서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과 내가 버는 돈만이 내 편이라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어요. 차창 밖으로 오피스텔 25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 창인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위에서 두 사람은 제 돈으로 산 술을 마시며 웃고 있겠지요. 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속 인사팀 메일, 택시 탑승 기록, 뷔페 동영상, 통화 녹음, 그리고 방금 확보한 오피스텔 송장과 주류마트 영수증.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조각들을 감정이 아니라 법의 언어로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전문가가 필요했지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자 저는 곧장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입력했어요.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불빛에 비친 제 얼굴은 공항에서 눈물 찢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킬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지요. 저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요. 이번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사위 걱정의 이번 사실까지 숨긴 제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몸보신하게 이 미역국 얼려서 부쳐라. 애미가 새벽부터 끓인 거다. 미역국이 가득 담긴 솥단지를 제 손에 쥐어주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던 날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다른 여자의 짐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요. 저는 그 솥단지를 받아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반격을 준비한 그 며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잠복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15년 경력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노트북에 담아갔습니다. 뷔페 동영상, 통화 녹음 파일, 인사팀의 연수 탈락 통지서와 무급휴직 승인서, 택시 탑승 기록, 오피스텔 송장, 주류마트 영수증까지.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안경을 고쳐 썼어요. 강소라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의뢰인은 처음입니다. 유책 배우자 입증은 물론이고 상간 소송의 재산 분할까지 승산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승소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부정하게 받은 회사 돈, 제 친정엄마 수술비 전부 회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요. 그러려면 재산 가압류부터 걸어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자산을 빼돌리기 전에요. 준비된 자료면 오늘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송과 재산 가압류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대출금 상환 내역과 지난 10년간 제가 부담한 생활비 엑셀 자료도 제출했어요. 매달 제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간 관리비, 이자, 시가생활비, 남편 용돈까지 날짜별로 정리된 표였습니다. 변호사가 그 표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기여도가 100%에 가깝네요. 이 정도면 아파트 지분 대부분을 가져오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감정을 숫자로 바꾸는 일, 그게 이렇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 저는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어 시가에 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며느리 그대로였어요. 아직은 티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변호사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저는 조용히 착한 척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는데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지요.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동네 지인에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잖아. 대기업에서 뽑혀갔다니까. 며느리야 뭐 돈이나 붙이는 거지. 내가 그 돈으로 아범 용돈 몰래 붙여준다. 애미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 돈을 아들 용돈으로 빼돌렸다는 걸 시어머니 입으로 직접 떠벌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통화는 이어졌지요. 그리고 말이야,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한우 세트가 들어왔거든. 아주 비싼 거. 그거 며느리가 보낸 거라고 내가 사람들한테 다 자랑했지 뭐야. 호호. 사실은 아니지만. 한우 세트.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는 한우 세트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여자가 보낸 거였겠지요. 아들의 애인이 시가에 보낸 선물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보낸 것으로 포장해 동네에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걸 알면서도요. 아니, 은근히 자랑스러워하면서요. 통화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어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바꿨습니다. 큰애 왔냐? 언제 왔어? 방금요, 어머님. 반찬 좀 해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그래. 근데 너 저번에 우리 집에 들어온 한우 세트 말이다. 그거 네가 보낸 거지?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 좀 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며 잠깐 손을 멈췄어요. 한우를 보낸 적 없는 걸 시어머니도 알 텐데 시치미를 뚝 떼고 저한테 확인을 받으려 했지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저 한우 세트 보낸 적 없는데요. 그랬나? 하도 이것저것 들어와서 내가 헷갈렸나 보다. 아무튼 좋은 거였어. 시어머니는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님, 그런데 아까 통화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이 용돈도 따로 붙여주고 계셨어요? 어머님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혹시 이체하신 문자 있으면 저 좀 보여주세요.
저도 얼마나 붙여야 할지 참고하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 정성을 알아준다고 여겼는지 흐뭇하게 휴대전화를 뒤졌어요. 그러고는 아들에게 용돈을 송금한 은행 이체 확인 문자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정중히 부탁해 제 휴대전화로 전달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증거를 넘겨주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지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단체 채팅방에 올린 한우 세트 자랑 사진과 글을 사정을 아는 이웃 한 분을 통해 캡처본으로 확보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보낸 최고급 한우라는 글과 함께요. 여자가 보낸 선물을 며느리 공으로 돌린 그 뻔뻔함이 이제 하나의 자료가 되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은 공범들의 정황 자료를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변호사는 어떤 건 증거로 쓸 수 있고 어떤 건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조언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형태로 자료를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지요. 감정으로 폭발하는 대신 서류철 하나하나를 채워가는 방식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시가에 갔더니 부엌에 커다란 솥단지가 놓여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미역국이 가득했습니다. 큰애야, 이거 아범 몸보신하게 얼려서 미국으로 부쳐라. 애미가 새벽부터 끓인 거다. 우리 아들 거기서 라면만 먹을까봐. 저는 그 솥단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지도 않은데 강남 오피스텔에서 다른 여자에게 새우나 까주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미역국을 부치라고 했지요.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네, 어머님. 잘 전할게요. 곧 치르게 될 죗값을 예고하는 웃음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며느리가 순순히 말을 듣는다고만 여겼습니다. 저는 그 솥단지를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미국으로 붙일 일은 없었지요. 어디에 쓸지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친정엄마의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을 발급받았습니다. 5개월 전 엄마 통장에서 남편 계좌로 3천만 원이 넘어간 기록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증빙 서류를 법원 제출용으로 따로 철했습니다. 엄마가 20년 주방일로 모은 돈, 그 돈의 행방을 이제 법정에서 낱낱이 밝힐 생각이었지요. 이어서 저는 여자의 치과의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김도혜 원장의 진료 시간표와 직원 수를 살폈어요. 언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병원 전체의 소문이 가장 빠르게 퍼질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프라이드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일수록 평판이 무너질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그러는 사이 남편이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는 걸로 꾸민 가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아마 오피스텔에서 여자와 짐을 싸며 아내 앞에서 뻔뻔하게 귀국 연기를 할 궁리를 하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하루 뒤 저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저는 두툼한 봉투 3개를 나란히 올려두었어요. 하나는 남편의 회사로, 하나는 시가로, 하나는 여자의 병원으로 보낼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뷔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오피스텔 출입사진, 부정 수령한 연수 지원금 관련 자료 그리고 3천만 원 이체 영수증을 빠짐없이 동봉했지요. 각각의 봉투에 받는 사람 이름을 또박또박 적으며 저는 손끝 하나 떨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가장 단정하고 가장 각이 선 옷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림질했어요. 주름 하나 없이 칼같이요. 다리미에 뜨거운 김이 옷가미로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저는
내일 아침을 그렸습니다. 다림질을 마친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저는 트렁크에 실어둔 미역국 솥단지를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몸보신하라며 새벽부터 끓인 그 미역국. 저는 그걸 어디에 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지도 않은 아들에게 부치는 대신 그 아들과 여자에게 직접 전할 생각이었어요. 거실 불을 끄기 전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 3개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달 동안 참아온 것들이 그 안에 전부 들어 있었어요. 물만밥 약은, 친정엄마의 숨긴 입원, 공개적인 면박, 그리고 뷔페에서 까주던 새우까지. 이제 그 값을 치르게 할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테니까요. 그 언니가 오빠 미국인 줄 알아? 그럼 우리 마음 편히 놀아도 되겠네. 오늘 제대로 해줘. 강남 오피스텔에서 2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던 여자의 발뺌이 새빨간 거짓임을 저는 이미 그 화면을 손에 쥐고 있었지요. 지금부터 제가 그 2사람에게 저를 속이 값을 치르게 한 아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짜 귀국 당일 아침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다림질에 둔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 같았지요. 저는 가장 먼저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3통의 내용 증명을 창구에 내밀었어요. 남편의 회사로, 시가로, 여자의 병원으로. 직원이 3곳의 주소를 확인하고 접수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되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체국을 나온 저는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며칠 전 시어머니가 아들 몸보신하라며 새벽부터 끓여 넘긴 미역국 솥단지가 거기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차갑게 식어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지요. 뚜껑을 확인하고 트렁크를 닫았어요. 미국으로 부칠 일은 없었습니다. 그 미역국은 오늘 다른 곳에 쓸 거였으니까요. 저는 강남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구석에 차를 대고 며칠 전처럼 잠복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잡을 게 아니라 마주할 차례였지요. 잠복하는 동안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열어 태블릿에서 옮겨둔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2사람이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였어요. 남편이 며칠 전 급하게 지우려다 클라우드에 그대로 백업된 채 남아있던 겁니다. 그 언니가 오빠 미국인 줄 알아? 당연하지. 완전 속고 있어. 편의점 도시락 먹는 줄 안다니까 키읔키읔. 그럼 우리 마음 편히 놀아도 되겠네. 오늘 제대로 해줘.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속고 있다는 걸 재미있어 했고 걸릴 일이 없다는 걸 오히려 즐겼지요.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올 수조차 없는 대화였어요.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 따로 저장해둔 상태였습니다. 오늘을 위해서요. 오전 8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2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나란히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턱을 살짝 든 채 도도하게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여자보다 반걸음 앞서 여자의 차 문을 열어주려고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어요. 저는 트렁크에서 미역국 솥단지를 2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차 문을 닫고 2사람 정면으로 걸어갔어요. 거침없는 걸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를 봤어요. 낯선 미국 땅에 있어야 할 아내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소라야, 밥은 먹었어? 편의점 도시락으로. 제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든 여자와 저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자도 그제야 상황을 알아챘는지 손에 든 커피를 슬며시 내렸습니다. 소라야,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서류 받았으면 그거 없던 일로 하자.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매달리듯 다가왔어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앞으로 나섰지요. 조금 전까지 도도하던 표정을 싹 바꾸고 저를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저기요. 전 이 사람 유부남인 줄 몰랐거든요. 오히려 제가 피해자예요. 함부로 소문내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부남인 줄 몰랐다. 저는 그 뻔뻔한 말을 듣고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미 예상했던 대사였으니까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손에 든 솥단지를 천천히 고쳐 잡았습니다. 몰랐다고요? 김도희 원장님. 제가 이름과 직함을 정확히 부르자 여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기 신상까지 파악당한 걸 그제야 안 거지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저는 흔들림 없이 솥단지를 기울였습니다. 상해로 시비가 붙지 않도록 뜨겁지도 않은 식은 국물을요. 그것도 사람 몸이 아니라 남편의 발밑과 여자의 명품 구두 위로만 정확히 겨냥해서요. 며칠간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그린 손짓이었어요. 감정에 휩쓸린 게 아니라 계산된 동작이었습니다. 미역국이 콸콸 쏟아졌어요. 굳은 기름과 미역 줄기가 여자의 반짝이는 명품 구두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미쳤어.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네가 뷔페에서 처먹은 그 새우 말이야. 저는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구두를 내려다보는 여자에게 또박또박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2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물에 손 담가가며 모은 수술비로 산 거야. 3천만 원. 그 돈으로 이 남자가 너한테 새우 까먹인 거라고.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때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를 여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그 언니가 오빠 미국인 줄 알아? 그럼 우리 마음 편히 놀아도 되겠네. 이거 네가 보낸 거잖아.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보낸 메시지가 자기 입으로 한 거짓말을 정면으로 때렸으니까요. 유부남인 걸 처음부터 알았고 그 아내가 속는 걸 재미있어 했다는 증거였어요. 여자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뭐라 반박할 말이 없었지요. 저는 이어서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뷔페에서 녹음한 통화를 재생했습니다. 텅 빈 지하 주차장에 남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나 바빠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때우고 있어. 여기 시간이 없다, 정말. 아내에게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다고 거짓말하면서 동시에 여자에게 새우를 까 올려주던 바로 그 순간의 통화였습니다. 주차장 벽에 부딪혀 울리는 그 비굴한 목소리 앞에서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메시지 캡처와 통화 녹음 두 개가 겹치자 여자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챙겨온 봉투를 꺼냈어요. 이미 우편으로 발송한 내용 증명과 똑같은 사본이 든 봉투였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이혼 소장, 연수지원금 부정 수령 고발장. 저는 그 봉투를 얼어붙어 서 있는 남편의 가슴팍에 힘껏 던졌습니다. 받아. 내 회사, 어머님, 그리고 이 사람 병원에도 오늘 아침 똑같은 게 갔어.
이따 확인해봐. 봉투가 남편의 가슴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그걸 주울 생각도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보며 입만 뻐끔거렸지요. 소라야,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예전으로. 예전이 어디 있어. 예전은 네가 새우 대가리랑 같이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와 텅 빈 솥단지를 뒤로하고 몸을 돌렸어요. 미련이라곤 한 톨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 차를 향해 걸었어요.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희야, 이거 오해야, 응? 저 캡처는 그냥 장난친 거고. 우리 관계는 변하는 거 없어. 남편이 여자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여자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마치 불결한 오물을 떼어내듯이요. 나 저리 안 가? 병원에 내용 증명 갔다며. 너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것까지 다 저 여자 손에 있는데 내 평판 어쩔 거야. 돈줄도 끊긴 주제에 이제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여자가 남편의 뺨을 후려친 소리였습니다. 유부남인 줄 알고 즐긴 여자에게도 돈줄 끊긴 남편은 그저 골칫덩어리일 뿐이었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일 때만 붙어있던 사이였으니까요.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룸미러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자에게 뺨을 맞고 미역국이 흥건한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국물 묻은 구두를 신은 채 자기 차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지요. 조금 전까지 서로를 향해 웃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아주 잠깐 바라봤어요.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감각뿐이었지요.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것이 그 주차장에 미역국과 함께 쏟아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아침 햇살이 앞유리로 쏟아졌어요. 저는 눈을 살짝 찌푸리며 앞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라디오를 켰어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볼륨을 조금 올렸어요. 핸들을 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 솥단지를 기울이던 손이었어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대견했어요. 공항에서 남편의 등을 어루만지며 눈물 찢던 손과 같은 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이제 남은 건 법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소동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내용 증명이 세 곳에 도착하면 남편의 회사도, 여자의 병원도, 시어머니의 동네도 모두 뒤집힐 테니까요. 저는 그 파장이 어떻게 번질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생각이었어요. 신호에 걸려 잠깐 멈췄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잠깐 보고는 수신 거부를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연락처에서 남편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아주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10년을 끊어냈지요. 신호가 바뀌고 저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회사로 갈까 하다가 방향을 틀었어요. 오늘은 친정 엄마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사위 걱정에 입원 사실까지 숨기던 엄마에게요.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엄마 손으로 모은 돈은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차창 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미역국 냄새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건 참았던 시간을 씻어낸 냄새였으니까요. 저는 앞을 향해 달렸습니다. 두 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하면서요. 그 짬뽕,
네가 그년한테 까주던 새우 대가리랑 같이 쓰레기통에 처박혔어. 법원 조정실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남편에게 저는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단칸방 시절을 들먹이며 용서를 빌던 남자는 이미 직장도 여자도 돈도 전부 잃은 빈껍데기였지요. 지금부터 두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한 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이틀 만에 여자의 치과의원에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뷔페 통화 녹음, 오피스텔 출입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유부남인 걸 알고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가 들어 있었어요. 병원 사무장이 먼저 봉투를 열었고 소문은 그날 오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유부남과 놀아났다는 것, 그것도 상대가 미혼인 줄 몰랐던 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 그 아내가 속는 걸 재미있어 했다는 것까지 진료실 구석구석으로 퍼졌지요. 프라이드를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업 원장들과 직원들의 눈빛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진료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고 함께 병원을 차린 동업자는 환자들 다 떨어져 나가기 전에 정리하자며 지분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자는 결국 자기 진료실을 비우고 짐을 쌌어요. 남편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뛰어든 불장난에 자기 평판을 태워 먹은 겁니다. 여자는 그날로 남편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이제 남편은 여자에게 자기 인생을 망친 원흉일 뿐이었지요. 남편의 회사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 회사는 남편이 연수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을 숨긴 채 연수 지원금을 부정 수령의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급휴직을 내놓고 회사 돈은 회사 돈대로 챙긴 겁니다. 인사팀은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지요. 결과는 불명예 해고였습니다. 지원금 부정 수령에 경력 허위 보고까지 겹쳤으니 회사도 봐줄 이유가 없었어요. 회사는 부정 수령한 지원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고 제가 신청한 가압류까지 겹치면서 남편의 남은 예금과 퇴직금은 전부 묶였습니다. 10수년 다닌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쫓겨난 거예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이요. 시어머니에게도 내용 증명이 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차단하기 전이었지요. 야, 이 미친 거사.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켜. 이 아줌마야. 집안 망신은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당신 아드님이 다른 여자한테 새우 까주면서 시킨 거예요. 뭐,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를. 당장 소송 취하하네. 왜 취하해요? 내 돈으로 마련한 생활비를 아드님 용돈으로 몰래 붙이신 거, 상간녀가 보낸 한우 세트를 제가 보낸 걸로 동네에 자랑하신 거 전부 정리해뒀어요. 어머님이 직접 저한테 이체 문자까지 보여주셨잖아요. 변호사가 그것도 다 챙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자기가 무심코 떠벌린 것들이 전부 증거가 됐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너 그거 어디서? 어머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저한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앞으로 연락은 안 받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화를 끝내고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어요. 아들의 부정과 불륜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며느리 돈으로 그걸 뒷받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갈 곳이 없어 시가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반기지 않았어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며느리 돈이 완전히 끊긴 데다 동네에 망신까지 당한 뒤였으니까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아들을 향해 리모컨이며 방석이며 손에 잡히는 걸 집어 던졌다더군요.
이 왼수 같은 놈아. 내 놈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돈줄도 다 끊기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 아들이 잘 나갈 때는 의사 애인이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던 사람이 아들이 무너지자 그 아들을 원수 취급했어요. 애초에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체면이었지 자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궁지에 몰린 남편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 분할에 불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하지만 부정 수령 고발과 명백한 불륜 증거,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상간녀 메시지까지 모든 게 제 손에 있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도 승산이 없다는 걸 곧 알았지요.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에서 우길 여지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한 달 뒤 법원 조정실에서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초췌한 몰골이었어요. 며칠은 못 잔 얼굴에 정장은 구겨져 있었지요. 옆에는 값싼 수임료로 겨우 구한 듯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편에 서늘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는 동안 남편이 저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소라야, 우리 단칸방 살 때 기억나? 반지하에서 짬뽕 한 그릇 시켜서 둘이 나눠 먹었잖아. 네가 국물 다 나 먹으라고 밀어주고. 나 그때 진짜 행복했어. 제발 그때 생각해서 한 번만. 남편은 조정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오열했어요. 석 달 전 공항에서 저를 울렸던 바로 그 짬뽕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짬뽕이 이 남자에게는 위기 때마다 꺼내 쓰는 카드일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짬뽕. 저는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짬뽕 그릇 말이야. 그거 네가 상간녀한테 까주던 새우 대가리랑 같이 쓰레기통에 처박혔어. 나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짬뽕이 아니라 새우 껍질 냄새가 나.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마주 봤어요. 그러고는 변호사가 준비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친정엄마 수술비 3천만 원 전액 반환. 위자료.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100% 양도. 여기 명시돼 있어. 서명해.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기 아무리 그래도 지분 100%는 좀. 부정 수령한 회사 지원금,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조정으로 끝내는 게 의뢰인분께 유리하실 텐데요. 재판 가시면 위자료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습니다. 제 변호사가 차분하게 받아쳤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아는 얼굴이었지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버림받고 직장도 잃고 재판으로 가봤자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어요. 합의서 위에서 펜 끝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요. 저는 그 초라한 정수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명하는 남편의 손을 아무 감정 없이 지켜봤어요. 지난 10년이 스쳐갔습니다. 물만 밥을 먹던 밤들, 야근을 자청하던 새벽들, 사위 걱정에 입원을 숨기던 친정엄마의 손. 그 모든 헌신이 이 서명 한 장으로 비로소 죗값을 치르고 있었지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남편이 서명을 마치자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소라야, 나 이제 어떻게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저는 조정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흐느꼈지만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 소리는 완전히 차단됐어요. 복도로 나서자
창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그 빛을 받았어요. 뼛속까지 저를 얽매던 무언가가 그 자리에서 툭 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 며느리라는 자리, 참아야 한다는 습관. 석 달 전만 해도 저를 올가매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됐지요.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방금 다 끝냈어. 엄마 돈 3천만 원 그대로 돌려받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마. 우리 둘이 앞으로 좋은 것만 보고 살자.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저는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짬뽕도 새우도 미역국도 없는 그냥 맑은 바람이었지요. 저는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한 번 더 다짐했어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 아줌마가 우리 며느리예요. 최연소 임원 됐다잖아.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한때 저를 월급 뻔한 며느리라 깎아내리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폐지를 주우며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저를 팔고 다닌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온전히 저로 다시 선 두 번째 황금기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부부 공동 재산을 완벽하게 제 몫으로 회수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 그리고 회수한 아파트 지분을 정리해 저는 새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날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소유자 칸에 오직 제 이름 3글자 강소라만 적혀 있었지요. 남편도 공동 명의도 없이요. 저는 그 3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이사 당일 저는 가장 먼저 친정엄마를 새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마친 거실은 햇빛이 잘 들었어요. 엄마는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아이고, 이 좋은 집을 우리 딸이 혼자 힘으로. 엄마, 이리 와서 앉아. 나 엄마한테 줄 거 있어. 저는 소파에 엄마를 앉히고 통장 하나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통장에는 3천만 원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남편에게서 되찾은 엄마가 20년 주방일로 모은 그 돈이었지요. 봉투에는 두둑한 용돈을 담았습니다. 엄마 돈 한 푼도 안 빠지고 다 돌려받았어. 그리고 이건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딸이 주는 용돈이야. 엄마가 통장을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퉁퉁 부은 무릎을 쓸어내리며 딸 고생한 게 다 자기 탓인 것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식당 일도 그만해. 무릎 수술 받고 나랑 여기서 편하게 살자.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돼.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엄마의 어깨가 제 품에서 들썩였어요. 저는 그 등을 오래 쓸어주었습니다. 사위 걱정에 입원 사실까지 숨기던 엄마가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딸 곁에서 쉴 수 있게 됐지요.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 몇 달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에 몰두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에 성과를 냈고 팀을 이끌었어요. 회사는 그간의 탁월한 업무 성과와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발령이 났지요. 저는 입사 동기들 중 가장 먼저
본사 최연소 임원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령 공지가 뜨던 날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축하를 건넸어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뭉클했습니다. 월급 뻔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자기 능력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저는 그날 절친 미숙을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소라야, 진짜 축하해.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미숙이 와인 잔을 들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제 결혼식 뷔페에서 남편의 불륜을 목격했던 그날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반겼던 친구였지요. 저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미숙아, 내 결혼식 날 내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넌 모를 거야. 근데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 그날 아니었으면 난 계속 속고 살았을 테니까. 우리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어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남편은 공사장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더군요. 부정 수령한 지원금 환수에 저에게 지급할 위자료까지 겹쳐 빚더미에 앉았으니 변변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지요.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편의점 구석에 쪼그려 앉아 끼니를 때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해 반값 딱지가 붙은 싸구려 도시락. 그걸 씹으면서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내에게 바빠서 편의점 도시락 먹는다고 거짓말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정말 편의점 도시락을 씹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려주던 밥상도 여자에게 까주던 뷔페 새우도 이제 그에게는 없었지요. 텅 빈 편의점 창밖을 바라보며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더군요. 하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어머니도 저도요. 시어머니 역시 비참한 노후를 맞았어요. 며느리가 매달 붙이던 생활비가 완전히 끊긴 데다 아들마저 빈털터리가 됐으니 기댈 곳이 없었지요. 동네의 소문까지 파다하게 퍼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폐지를 주어 근근히 생활한다더군요. 한때 제가 전복이며 소갈비로 꽉 채워주던 냉장고를 이제는 텅 빈 채로 바라본다고요. 아들 자랑에 열을 올리던 사람이 이제는 지나가는 이웃을 붙잡고 며느리 자랑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깎아내리던 그 며느리를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미움조차 이미 다 지나간 뒤였으니까요. 화려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온전히 저만의 공간인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서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푹신한 소파에 몸을 묻었어요. 아무도 눈치 볼 사람 없는 오롯이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은은한 조명을 켜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집 안가득 틀었어요. 그러고는 주방으로 가 향기로운 홍차를 우렸습니다. 찻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섰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반전 텅 빈 신혼집에서 물만 밥을 먹으며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던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달랐지요. 거실 한쪽 벽에 걸어둔 큰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핏기 없이 버티기만 하던 과거의 며느리도 아내도 없었어요. 대신 생기 넘치는 한 여자가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능력과 결단으로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 대기업 최연소 임원 강소라. 저는 그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눈부시다고 느꼈어요. 저를 갉아먹던 것들을 전부 잘라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못해 거짓으로 저를 속인 남편, 죄책감 없이 그걸 즐긴 상간녀, 아들 체면을 위해 며느리를 물주로만 여긴 시어머니. 그 셋을 도려내고 나니 제 얼굴에는
오히려 맑은 평온이 돌았지요. 아프게 잘라낸 자리에 새살이 돋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어요. 내일 아침 출근 의상을 골랐습니다. 임원으로서 첫 출근이었지요. 가기 선 정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옷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옷이 아니라 온전히 저를 위한 옷이었어요. 옷을 골라 걸어두고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홍차의 온기가 손안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2번 다시 그 누구에게도 제 존엄을 내어주지 않겠다고요. 정이라는 이름으로, 돌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갉아먹게 두지 않겠다고요.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옅게 웃었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봄은 남에게 기대어 시들었지만 2번째 봄은 온전히 제 힘으로 피워낼 참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홍차 한 모금을 넘기고 창가에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눈부신 발걸음으로 제 인생의 2번째 황금길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요. 참아내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켜준 건 정도, 핏줄도 아닌 제 2발로 서겠다는 결심이었지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자신을 갉아먹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엄은 그 누구에게도 내어줄 만큼 값싸지 않습니다. 강소라의 2번째 봄처럼 여러분의 봄도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